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이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연소 22대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워크숍 분위기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당선인에서 하루 사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양복에 이제 배지 다셨습니까? 받았고요. 아직 달진 못했습니다. 예. 아직 달진 않으셨군요. 예. 이제 배지 달게 되면 뭔가 뭐 엊그제까지는 이제 당선인이었는데 예. 이제 국회의원,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들으실 거예요. 뭔가 마음이 각오가 혹은 뭐 어깨가 더 무겁다거나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럼요. 가슴에 달려있는 그 금배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요. 네. 늘 결정할 때 국회의원은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또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관입니다. 예, 헌법기관으로서 또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국민의 생각과 또 상식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도록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 당선인 108명 전원이 이제 참석한 걸로 알려졌고요. 예. 만찬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들을 일일이 축하하고 다녔다면서요? 예. 그렇게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워크숍 이전에 계획된 대학생들하고 토크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조금 늦게 가셨군요.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소화하고 갔더니 저는 이제 만찬 이후에 시도별 간담회와 선수별 간담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하고 간담회부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총선 패인, 뭐 예를 들어서 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도 나왔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모임을 할 때 저는 이제 경기 권역이다 보니까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권역의 의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 지역별의 그 느꼈던 선거 과정에서의 패배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할지에 대한 그런 이상향,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좀 의원들 간에 폭넓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민생에 좀 중점을 두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전략상 부재였던 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여당으로서 민생의 그런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뭐 총선 백서도 쓰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논란도 있고 한데 참패 원인을 이제 밝히는 건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거니까 조금 여당으로서는 아픈 기억이겠지만 총선 참패 지금 민생을 좀 잘 살피지 못했다 혹은 민생 부분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선이라는 것은 전국 선거이고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점되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정권을 견제할 것이냐의 큰 유권자분들의 생각에서 판단이 있었을 거고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지난 2년간 저희 정부에 대한 심판, 정권 견제론이 거셌던 선거로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예측되는 선거, 정권 견제가 예상되는 선거에서 그렇다면 과연 선거 전략은 이 정권 견제론 속에서 잘 짜여졌는가? 가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중점적으로 국민들께 다가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웠던 말씀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론을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2조 심판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전략상 부재, 그러니까 전략상 잘못 판단한 것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보통 심판은 야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상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경기도 북부를 위한 100년지계 초석을 닫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기 북부가 그동안 중첩 규제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저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가령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기 북부는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또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도농복합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 저해들이 이중삼중으로 걸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좀 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어떤 초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네. 나아가서 100년 뒤, 2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반도,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뒀을 때 한반도의 중심도 경기 북부입니다. 이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한반도의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서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시 설계를 좀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시대도 대비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시고 아까 이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관리구역 이제 그 어떤 개발이라 그럴까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게 어떻게 좀 묶여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또 보호해야 될 이유도 있긴 있는데 좀 지나치게 묶여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활력을 넣어달라. 네네. 결과적으로 경기 북부가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져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촉진해달라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돌아오는 대답은 경기 북부도 결국에는 수도권 아니냐.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경기 북부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실 경기 북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남부와 비교했을 때 또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비교했을 때 인프라라든지 복지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를 좀 제대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북부가 약 한 4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기 남부 권역이 한 1,000만 되고 서울이 그다음 인구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기 북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경기 북부의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뭐 철도, 도로 이러한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과 포천, 가평 접경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등 대납 압박 강화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여기에 만약에 정말 북한이 오물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 국민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보냈다라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는 북한의 도발, 말 그대로 국지도발의 성격이 있겠지만 사실 오물 같은 것을 넣어서 보내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북한이 유발하려고 했던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좀 문제 삼아서 이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에 저희가 굳이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민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어딘가요? 저는 우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고요.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이 교통망 확충을 좀 신경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자위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관련해서 석사 학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연구해온 분야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입법 보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산자위도 신청했습니다. 네. 가장 젊은 여당 의원인 탓에 당내외적으로 김 의원께서 펼칠 정치 행보에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부담도 좀 될 수도 있는데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각오랄까요?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나는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태도로 의정에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중요한 건 민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워크숍에서 결과를 발표한 것도 1호 법안.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란 슬로건 아래 오늘 5월 30일이다 보니까 5개 분야,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이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재개정하겠다. 531 법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21대 때도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정쟁을 유발하고 이러한 계속해서 문제 삼고 또 야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특검법을 또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여당 같은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이러한 법안을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협상 여지들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적은 상황에서 거부권 제2호권의 또 정국이 이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면 국민들의 피해가 국민들께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여당은 민생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막내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 동안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할 부분이 있다라면 가감없이 또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때 그 국회 초선 의원들이 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제 목소리 내기보다는 뭐 좀 그 당 지도부 방침에 뭐 일률적으로 따른다거나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때 좀 그랬다고 보세요? 21대 국회의원들 캐릭터, 개별 의원들에 대한 캐릭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끊임없이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구조라고 생각해요. 네. 가령 국회의원 공천을 생각해보면 물론 지난 저희 국민의힘 공천에서 경선이 많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우리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많이 응하셨겠지만 과거에 저희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전략공천 혹은 단수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공천해왔던 아픈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한 번 더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의 정치, 그러니까 시민과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왔던 대한민국 역사적인 정치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1대 국회의원분들도 그러한 권력 구조, 정치 구조에 순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가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정치개혁, 저는 공천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향식 공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가 우리 지역 후보를 뽑는 그 상향식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분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나가려고 하는 지역의 유권자의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23대는 좀 이러한 문화가 없어지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 개인으로도 좀 소신 발언한다거나 이런 그 의지는 갖고 계시죠? 저는 당내에서 말 잘 안 듣는 의원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당면 정치 현안들 좀 살펴볼게요. 여야 협치 실종 이게 이제 22대 국회 초반에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특검이 본질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야당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께서는 심지어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이제 바꿔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결국에는 이 특검을 답정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정권하고 무조건 답은 정해놨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야당이 과연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 특검이 계속 정쟁을 유발할 것 같아서 이건 좀 피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말 그대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인가요? 통화했다라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상황은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야당도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정말 빠르게 우리가 진상규명하고 혹시 모를 정말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의 규명에 더 빨라질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당의 국회의원분들도 이 억울한 죽음, 정말 이 해병대원에 대한 억울한 그 죽음을 빨리 밝혀내고 이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에 이 박정훈 대령의 그 당시 조사 범위를 넓게 선정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과 전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마음가짐, 양심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조사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전 이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됐던 사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홍선이 있었다면 그 홍선에 문제되는 사람들을 문책하고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사법 판단이 있기 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이 다시 한번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규명에 진실규명에 지금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최근에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분들께서 당선이신 분일 때 공수처의 그 통신자료 그 확보를 하라고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 입장문에 공감을 하고요. 공수처가 그 통신사실 확인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공수처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와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훨씬 더 내용이 세진 그런 그 내용이고요. 특검법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던 법안들 민주유공자 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모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이런 거대 야당의 이 파상 공세를 이 파고를 여당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의 진영 간 대결이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고 제2요구권, 야당은 야당대로 힘으로 힘자랑을 하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인생에 한해서는 여야가 좀 대화의 폭을 좁혀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그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측면에 많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의여 비대위의 비대위원이기도 하시잖아요. 예예. 그 비대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룰을 손보냐 안 보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국민 여론 반영하는 쪽으로 손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심,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 과정은 지금 비대위에서 당내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비대위에서 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저희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권 후보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이제 갑론을박도 펼쳐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으로서 전당대회가 흥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당권 주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민생이 중요한 정당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 것인가, 미래 먹거리, 또 집권 여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건강한 토론들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때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전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과 또 대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추대할 것이냐, 1인 정당으로 거의 뭐 비춰지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돼서 저희 국민의힘이 더 다양하고 다양성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용태 의원님이 또 총선 백서 특별위원이기도 하시죠? 제가 비대위원에 지명되기 전에는 특별위원이었다가
비대위원에 지명되면서는 그 직책은 이제 벗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훈 그 특위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 면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면담 필요한 면담이라고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데 저는 전 비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거를 총지휘하셨던 분에 대한 어떤 면담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적인 해석을 낳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견제론이 불고 있었던 이 선거 과정에서 과연 전략을 왜 이렇게 짰을지에 대한 그 순간순간에 대한 결정에 대한 배경 이런 것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특정 당권 주자라고 불려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 씌우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의 어떤 폭넓은 정말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이른바 천하용인의 한 사람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요즘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과 만남이랄까 이런 거 좀 이어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천하람 의원하고는 장외 설전도 좀 벌였어요. 그래서 좀 어색할 거다 그랬는데 만나서 풀고 이러진 않았어요? 만나면 늘 저희가 이런 친소 관계가 있고 사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천하람 당선인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오늘인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가 나갔지만 특히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의원분들께서 대통령란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SNS를 올리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좀 저해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런 호불호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개원을 축하해주는 자리일 텐데 그런 날일 텐데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이런 정말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은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두 질문은 조금 짧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개혁신당과 관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를 두고 저는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22대 국회에 임하는 여당 초선 의원으로서 포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야당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 속에 사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